네, 이번 회차부터 다음 회차까지 두 회차에 이어서 1편의 무역계약 적중 실전 테스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전 테스트는 실제 시험과 같이 40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회차에는 1번 문제부터 20번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항들은요, 실제로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정도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험에서 실제로 출제될 때 하고는 약간 다른 점은 시험에서 출제될 때 이렇게 틀려라라고 하는 문제들, 아주 최상위도의 문제, 난이도의 문제는 약간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1편에서 우리가 아직 충분히 공부하지 못한 내용이 약간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 보실 때는 나한테 조금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푸셔도 되고요. 이제 뒤에까지 다 보고 나신 다음에 이래독이 다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는 충분히 다 이해가 갈 수 있는 내용이니까 지금 당장 이거는 처음 보는 내용인데 라고 하시는 것도 그렇게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무역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물었습니다. 자, 첫 번째 낙성계약, consensual contract 영어 표현도 같이 익혀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당사자 간의 의견의 합치만 있으면 성립하는 계약이다. 이걸 합의계약이라고도 했습니다. 자, 이번에 분류식 계약 informal contract는 계약의 성립을 위해 어떤 형식도 요구되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무역계약은 특정 형식의 계약서 없이도 구두, 말로 또는 기타 의사표현 방법에 의해 합의되었다 하더라도 유효하게 성립된다. 그래서 낙성 분류식을 한꺼번에 묶어서 이해를 해두셔도 괜찮죠. 자, 3번과 4번에는 쌍무계약과 유상계약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3번 보시면 bilateral contract 이렇게 영어 표현으로는 했었죠. 계약 당사자 모두 서로에게 의무를 부담한다. 계약을 체결하면 서로 한 당사자만 다른 당사자에게 의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상대방에 대해서 의무를 부담한다 라는 성질을 우리가 쌍무계약이라고 했었죠. 자, 매매계약이 성립하면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할 채무라고 하는 건 어떤 일을 이행해야 할 의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은 물품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매수인은 인도를 받을 채권, 어떤 그 행위 같은 걸 받을 권리, 채권, 채무와 채권은 서로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자,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채무를 지고 거꾸로 얘기하면 매도인은 대금 받을 채권을 가진다. 동시에 지게 된다. 서로에게 의무를 동시에 서로 부담한다. 자, 네 번째 유상계약은 remunerative contract라고 표현했었고요. 자,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이 당사자 간의 대가적인 급부의 교환이다. 이런 게 키워드였죠.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때 당사자 간 교환되는 급부의 경제적인 가치는 동일해야 한다. 반드시 동일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동일한 가치를 서로 주고받아야만 유상계약의 이런 성질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경제적 가치가 약간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무언가 경제적 가치, 급부를 교환한다라고 하면 유상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4번 틀렸고요. 2번 보겠습니다. 국제 매매 계약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물었고요. 자, 1번 보시면 이 내용은 우리 그 교재에서는 다루지는 않았었던 내용인데요. 이 표현들도 좀 익혀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독점 계약, exclusive contract란 어떤 수출 물품을 취급함에 있어서 매도인은 수입국의 지정 수입자 외에는 동일한 품목을 청약하지 않는다. 자, A라는 당사자하고 B라는 당사자 둘 간에 독점 매매 계약을 한다. exclusive, 서로에게만 무언가 계약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서로에 대해서만 이런 내용들을 이행하겠다. 예를 들어서 뭐 B가 수출자인데 수출자가 속해 있는 국가의 다른 C라는 사람에게는 동일한 내용의 물품을 이제 구매하려고 하는 이런 컨택 같은 거, 청약 같은 걸 하지 않겠다. 우리 둘만 이렇게 이 해당 물품에 대해서는 서로 사고 판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거꾸로 이 수출자 입장에서는 이 A가 속해 있는 국가의 어떤 다른 당사자에게는 이 물품을 팔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물품은 독점적으로 A가 구매를 하고 이 국가 안에서는 독점
독점적으로 A가 이 물품을 취급할 권리를 갖게 되는 이런 계약을 말하는 겁니다. 자, 매수인 역시 수출국의 다른 수출자로부터 같은 품목을 수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을 말한다. 자, 우리가 물품 같은 것들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물품 같은 것들 보면요, 뭐 독점 수입이니 이런 표현들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해당 당사자 이외의 다른 당사자는 그 물품을 취급하지 못한다라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걸 말해요.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특약 판매점 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 표현으로는 디스트리뷰터십 어그리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요, 이 디스트리뷰터라는 사람은 그냥 도매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물품을 구매해가지고 대금 주고 사가지고요, 거기다 이윤 붙여가지고 좀 대량으로 판매하는 사람, 이 사람을 이제 디스트리뷰터라고 하고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 특약 판매점이라고 합니다. 사실 특약이라는 말은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냥 판매점 계약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판매 대리권 계약이라고도 하며 대리점과 구분된다. 대리점은요, 어떤 당사자를 위해서 일하는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도매상의 경우에는 대금을 주고, 예를 들어 뭐 100달러를 주고 사와가지고 여기다가 이윤을 붙여서 뭐 150달러에 판다. 만약에 이 물품이 팔리지 않으면 이 사온 물품에 대해서 대금 지급한 거, 이에 대한 위험 부담은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고요. 뭐 재고가 남았다, 그것도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위험 부담을 좀 갖되 자기가 장사 수완이 좋아가지고 많이 덧붙여가지고 물품을 팔 수 있다라고 하면 많은 이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누구를 대리해서 물품을 판매한다거나 구매한다거나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당사자는 수수료만 받아요. 자기가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물품을 맡아서 판매해주고 또는 구매해주고 수수료만 받는 사람입니다. 자, 대리점과는 구분된다. 특약 판매점은 독립적인 상인, 즉 본인으로서 상인을 해서 자신의 계산으로 이런 표현 씁니다. 내가 스스로, 내가 책임져서 내 생각대로, 나의 의지대로, 나의 위험 부담으로 위험이나 책임을 부담하고 이익이 많이 생기면 그것도 내가 다 가진다. 위험 부담도 내가 하지만. 자, 이런 당사자, 쉽게 생각하면 그냥 일반적인 중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품 사서 판매하는 사람.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프랜차이즈 계약입니다. 프랜차이즈 어그리먼트란 우리 동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무슨 치킨집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를 프랜차이저라고 하고요. 가맹점을 프랜차이즈라고 합니다. 영업 전반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 등을 공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그래서 내가 뭐 치킨집을 차리고 싶은데 나는 닭을 한 번도 튀겨본 적이 없다. 그래도 괜찮아요. 이 본사에 가면 교육도 다 시켜주고요. 거기에 뭐 이제 뭐 원재료 같은 것들도 어떻게 배합해야 되는지, 얼만큼 튀겨야 되는지 이런 거 다 가르쳐 줍니다. 가맹점은 해당 브랜드 그 명칭 사용할 수 있고요. 고유한 영업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거 다 교육받고 매뉴얼 같은 거, 그다음에 뭐 원재료 이런 거 다 공급해 줍니다. 그 대신 이제 가맹비를 내게 되는 거죠. 일정 범위 내에서 본사의 통제에 따라야 되긴 하지만 이 사람이 본사에 속해 있는 직원은 아니죠. 자기가 직접 자기 위험으로 자기 돈 들여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보시면요, CTS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Central Terminal Station의 약자인데요. 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물품을 수출해서 수탁자가 물품을 판매한 후 수수료와 경비를 제외한 대금을 위탁자에게 송부하는 무역계약의 형태다. 우리가 CTS 계약은 처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알고 있죠. 이거는 수탁 판매 계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최종 판매 시점까지 모든 위험과 비용은 위탁자의 컨사이너가 이제 부담을 하고 주로 본지사간 거래나 인지도가 낮은 물품의 해외 시장 개척 단기에 이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위수탁 판매에 관련한 내용으로 볼 수 있고요. CTS 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현지에다가 외국에다가 현지 법인을 설립을 하는 겁니다. 뭐 A 상사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이걸 이제 자기 물품을 미국에다 수출하고 싶다. 그러면 A 상사의 미국 법인, A 상사 US 법인을 하나 설립을 해가지고요. 본지사 관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물품을 자기 지사에다가 공급을 해주고 그 해당 국가 내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이런 형태의 계약을 CTS 계약이라고 합니다. 맨 뒤에 주로 본지사 간 거래나 인지도가 낮은 물품의 해외 시장 개척 단계에 이용된다. 요걸 CTS 계약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물론 위스탁 계약에서도 일정 부분 이런 특성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CTS 계약에서도 동일한 그런 특성이 나타납니다. 자, 4번은 CTS 계약은 모른다 해도 이 내용이 위스탁 판매 계약과 관련된 내용이다 라는
하는 것 정도는 골라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무역계약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고요. 자, 1번 보시면 당사자 간 의무 이행이 시기를 특정하지 않는 계약인 경우, 그러니까 매도인이 물품 인도를 언제 하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을 언제 한다, 시기를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다 동시 이행, 서로 동시에 자신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게 원칙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방의 의무 이행 청구에 대해 다른 당사자는 동시 이행의 항변권. 자, 우리가 동시에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나한테만 계약 이행하라고 하지 말고 당신도 계약을 이행하시오라고 할 수 있는 권리, 그걸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동시 이행이 적용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해당 당사자들은 상대방에 대해서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 정도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CISG 얘기하는 거죠. 청약과 승낙은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도달주의 채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맞는 말인데요. 포스털 룰, 메일박스 룰을 채택하고 있다. 요게 틀렸습니다. 자, 포스털 룰이나 메일박스 룰은 발신주의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이 포스털 룰 또는 메일박스라는 게 받는 사람의 우편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길거리에 있는 우리가 편지 보내기 위해서 우체통에다가 뭔가 서신 같은 것들을 집어넣는 행위다. 그때 효력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상대방에게 발신하는 때 효력을 인정해주는 발신주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포스탈 룰, 메일박스 룰이 발신주의와 관련된 것이구나, 구분해 두셔야 되고요. 자, 3번 보시면 승낙은 청약에 대한 무조건적인 동의의 의사 표시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경상의 원칙 미러 이미지 룰이 적용된다라고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CISG도 미러 이미지로 경상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그랬어요. 물론 예외도 있지만 원칙은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보시면 당사자 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준거법은 재판 관할지, 어디에서 소송을 진행할지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 장소라고 했습니다. 재판 관할지를. 자, 재판 관할지의 국제사법 Private International Law, 이건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 준거법을 당사자 간에 합의하지 않아서 어떤 법이 준거법이 될지 모호한 경우에 어떤 법이 준거법일지 정해주는 법이 국제사법이라고 했었죠. 자, 국제사법에 의해서 지정될 수 있다. 재판관할지의 법원은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적용될 실질법으로서 특정 국가의 법률을 선택하여 지정하므로, 보통 이제 어떤 국가의 국내법 이런 걸 적용한다 그랬고요. CISG와 같은 국제 무역 협약 같은 거, 국제 규칙 이런 것들도 물론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준거법은 저촉법의 측면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준거법을 저촉법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답은 2번이었고요. 자, 4번 보시면 다음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사자 간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원으로 사용되기에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됩니다. 약간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모두 골라라. 그래서 내용들을 명확하게 다 알고 있어야 답을 고를 수 있어요. 자, 당사자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한다. 이게 준거법을 얘기하는 거죠. 준거법의 법원이라고 하는 건 법의 원천, 법률적인 근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법률 근거로 사용될 준거법을 골라라 라고 쉽게 문제를 해석할 수 있겠죠. 자, 보시면 매도인인 한국의 H상사와 매수인인 미국의 T사는 반도체 제조 설비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대요. 그러면서 CIF 롱비치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선적일은 신용장의 개설 통지 후 1개월 이내로 약정했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당사자 사이에 적용될 준거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 1번에 인코텀스 2020 CIF라고 하는 정형거래 조건, 인코텀스 조건 하나 선택했기 때문에 자, 요거 준거법으로 적용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B, URCOEE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직 결제 쪽은 공부하지 않았지만 잠깐 언급한 적은 있습니다. 요거는 추심 통일 규칙, ICC에서 제정한,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제정한 국제 추심 통일 규칙을 말하는 겁니다. Uniform Rules for Collection의 약자예요. 그런데 지금 신용장으로 거래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추심 관련된 통일 규칙은 적용될 이유가 없습니다. 자, B는 적용되지 않고요. 자, 그다음에 C에 보시면 한국과 미국의 관세법 그리고 외국환 거래법, 우리나라의 관세법, 외국환 거래법이 있듯이 미국에도 관세법이 있고요. 우리나라 외국환 거래법 과 유사한 법률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강행법입니다. 해당 국가에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법이에요.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준거법으로 당연히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D 보시면 CISG예요. 자, CISG인데 매도인과 매수인 각각 당사자가 서로 다른 국가의 영업소를 두고 있고 반도체 제조 설비를 매매한대요. 물품을 매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국가의 영업소를 둔 당사자 간의 물품 매매 거래에 적용한다. 그리고 두 국가가 다 채약국인 경우에 직접 적용이 되고 어떤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정하는 경우 간접 적용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미국이 CISG의 채약국인지 아닌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사실 국가들을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이 영국 정도만 제외하고 대부분의 우리나라와 무역을 하고 있는 국가들은 다 CISG에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당연히 가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CISG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ISP 745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UCP라고 하는 신용장 통일 규칙, 이것도 앞에서 몇 번 언급했었습니다. 결제 쪽에서 자세히 배우긴 할 거지만 이미 약간 언급을 했었고요. 자, UCP 신용장 방식으로 결제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UCP가 적용이 될 거고요. UCP가 적용이 되면 ISBP는 자동적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ISBP는 UCP에 딸려 있는 규칙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ISBP도 적용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F 국제 상관행입니다. 상관행이라고 하는 건 법률은 아니지만 해당 상관행이 널리 알려져 있다라고 하면 당사자 간의 법원으로서 준거법으로서 적용이 된다라는 내용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B만 제외하면 됩니다. B를 제외한 조합상 3번이 답이 되게 됩니다. 자, 다음 5번 보겠습니다. CISG상 청약의 요건을 모두 고른 것은 되어 있고요. 자, A부터 보겠습니다. 청약은 특정한 한 명에 대한 계약 체결의 제한이어야 한다. 청약은 계약 체결의 제한이어야 하고 특정한 사람에게 보내진 것이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한테만 보내야 한다라는 요건은 없었죠. 여러 명한테 보내도 된다라고 했고요. 한 명 또는 수인, 여러 명에게 보낸 특정한 한 명 또는 수인에게 보낸 계약 체결의 제한이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 때문에 틀렸고요. 자, B에 보시면 청약은 그 내용이 충분히 명확해야 한다, 모호하면 안 된다, 구체적이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C에 보시면 청약에는 승낙이 있을 경우 그에 구속된다라고 하는 청약자의 의사표시, 구속의 의사표시가 나타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D에서 보시면 청약에서 물품을 표시하고 수량과 가격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정하거나 반드시 숫자를 이런 내용을 명시적으로 계약서에 박는다든지 아니면 구두로서 딱 정확하게 할 필요는 없고 암묵적으로도 할 수 있다 또는 그렇게 결정될 수 있는 조항을 두어도 된다라고 했고요. 자, 여기까지 일단 보시면 청약이 명확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CISG에서 명확한 청약의 요건은 최소한 물품을 표시하고 수량과 가격을 정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몇 개를 얼마에 팔겠다라는 정도는 나와 있어야 한다고 했고요. 자, 그다음에 청약에 유효기간 있는 경우 충분히 명확한 청약으로 본다. 여기까지가 청약의 명확한 청약의 요건이었고 유효기간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었죠. 유효기간이 있다고 하면 확정 청약으로 취소 불능 청약으로 보긴 하지만 청약의 요건, 명확한 청약이 되기 위해서 유효기간까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 관련된 내용 때문에 D는 일단 오답으로 하고요. 자, 2에 보시면 청약에는 승낙의 방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방법을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약이나 승낙이나 다 자유로이 어떤 의사표시로서 할 수 있는 것이지 물론 당사자 간에 어떤 방법을 합의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반드시 요구되는 어떤 요구 조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 골라내고 나면 B하고 C 두 개만 남게 됩니다. 자, 그 다음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나머지와 성격이 다른 것은 물었고요. 1번 보시면 offer subject to market fluctuation. 우리 청약의 종류 중에서 조건부 청약 중에서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건 시황 조건부 청약이라고 했었고요. offer subject to offer without engagement. 무확약 청약이라는 것과 유사하게 보자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offer subject to being unsold라고 하는 건 재고, 잔류, 조건부 청약이었죠.
offer subject to prior sale이라고 하는 선착순 매매라고 하는 것하고 유사하다 그랬습니다. 1번하고 2번은 청약의 효력은 인정되는 그러나 확정 청약은 아닌 자유청약의 일종으로 보는 청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효력은 인정된다 그랬어요. 여기에 승낙이 있으면 조건이 맞으면 계약은 성립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 3번 보시면 offer subject to final confirmation 줄여가지고 subcon 이렇게도 썼었고요. 최종 승인 조건부 청약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청약을 했는데 피청약자가 좋다 동의 의사 표시를 한다 하더라도 최초에 청약을 했던 청약의 당사자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줘야 계약이 성립하는 그러한 의사 표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건 청약의 유인으로 본다. 라고 했고 청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약의 효력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답으로 보여지고요. 4번까지 보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 offer on sale or return. 요거는 반품 허용 조건부 청약이었죠. 그래서 계약 체결하고 나서 매수인이 물품 구매해서 팔다가 만약에 재고가 많이 남으면 그 재고를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조건을 추가한 청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정 청약의 일종이다라고 구분을 했었죠. 그래서 이 중에서 나머지는 다 청약의 효력이 있지만 3번은 청약의 유인으로서 청약으로 인정되지 않는 조건이 붙은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었고요. 자, 다음 7번 보겠습니다. CISG의 청약과 승낙에 대한 관한 규정으로 잘못된 것은 물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취소 불능 청약은 취소할 수 없다. 취소 불능이니까 도달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철회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건 틀렸죠. 철회는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다시 거두어들이는 의사표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취소 불능이든 가능이든 아무튼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도달하기 전에 다시 철회는 할 수 있다. 허용된다라고 해야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 2번 보시면 불확정 청약 프리오퍼의 경우에는 청약자가 피청약자의 사전에 통지하지 않더라도 변경 또는 취소가 가능하다. CISG 규정으로 승낙을 발송하기 전까지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구두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승낙되어야 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승낙은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 또는 그와 동시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경우에는 철회될 수 있다. 청약이든 승낙이든 모두 다 철회는 가능하다. 그리고 청약이나 승낙의 의사표시와 동시에 도달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된다. 효력 발생 전에 또는 동시에 도달하면 철회 가능하다. 그래서 4번도 맞는 문장이고요.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보겠습니다. CISG를 기준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을 물었고요. 자, 1번 보시면 수입업자의 purchase order 줄여서 PO라고 많이 쓴다 그랬죠. 구매 주문서입니다. 물품을 구매하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 그런 의사표시를 최초에 했다라고 하면 이걸 구매 청약, 매수인의 청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별도의 통지 없이 주문서 내용대로 수출자가 물품을 발송했대요. 그러면 이거는 행위로서 승낙을 표시한 것이죠. 의사 실현에 의한 승낙이다라는 표현도 했었습니다. 자, 승낙으로 인정되고요. 자, 2번 보시면 회신기한이 3월 15일까지로 명시된 매도 청약에 대해 수입자가 3월 15일에 그 날까지 청약의 결제 조건대로 계약금 30%를 은행을 통해 송금했답니다. 대금을 지급했다. 1번에서 매도인이 수출자가 물품 발송한 것, 2번에서는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한 것. 계약금 30%이긴 하지만 결제 조건이 원래 그랬대요.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은 30%고 그 이후에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조건이었으면 이것도 역시 행위에 의한 승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행위로 승낙을 한 경우에는 행위 시에 효력이 발생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도달 따지지 않아도 되고요. 그 해당 날짜 유효기간 내 행위를 했으니까 행위 시에 효력이 발생했고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자, 3번 보시면 회신기한이 3월 15일까지로 명시된 매수 청약에 대해 수출자가 3월 5일에 항공 등기 우편으로 승낙을 발송했답니다. 그런데 수입국의 우체국 파업으로 인해서 해당 우편이 16일에 도착했대요. 그럼 기간을 회신기한을 넘긴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CISG에서 전달 과정이 정상적이었다면 그 기간 내에 회신 기간 내에 도달할 것으로 사정이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 회신 기간을 넘겼다 하더라도 승낙으로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다만 수입자가 최초의 청약자가 이거는 사정이 그렇긴 하지만 늦은 건 늦은 겁니다 라고 통지를 한다고 하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죠. CISG의 규정상 어떤 사정이 보여져서 연착이 된 승낙이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수입업자가 A가 견적 요청서를 수출업자 B에게 송부를 했답니다. 견적 요청서, 견적 좀 내주세요. 내가 이 물품에 관심이 있으니까 어떤 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하시는지 내용을 좀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이템 C에 대한 단가, 결제 조건, 선적 조건 등을 문의했답니다. 수출업자 B가 수입업자 A의 요청 내용대로 상세 내용을 기재한 프로포머 인보이스, 견적 송장이죠. 견적 송장을 이메일로 즉시 발송했다. 이건 문의에 대한 회신을 한 것이고 일종의 이 내용대로 내가 물품을 판매하겠다라고 하는 청약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이 물품 판매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그에 대한 회신을 했다고 해서 이게 승낙으로 인정될 수는 없는 거죠. 견적 요청서를 보냈을 때 그 견적 요청서는 단순한 문의이지 청약으로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청약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서 뭔가 프로포마 인보이스라든가 다른 형식의 서류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게 오히려 매도 청약으로 인정되는 것이지 이게 승낙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9번 보겠습니다. 또 CISG 문제고요. CISG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경된 승낙의 효력에 대한 내용이다.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물었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 보시면 승낙을 의도하고 있으나 부가, 제한, 그 밖에 변경을 포함하는 청약에 대한 응답은 청약에 대한 거절이면서 새로운 청약이 된다. 이걸 반대 청약이다. 라고 했었죠. 자, A에는 새로운 청약 또는 반대 청약 둘 중에 하나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시면 청약에 대한 승낙을 의도하고 있으나 청약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 materially alter라는 표현, 이게 CISG의 그 경상의 원칙에 대한 경상의 원칙을 완화하는 어떤 예외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부가 조건 또는 상이한 조건을 포함하는 응답. 요거는 완전히 경상의 원칙에 딱 들어맞진 않지만 그 다른 내용이 부과된 내용이 실질적 변경은 아니기 때문에 중요 내용을 변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승낙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B에는 이건 승낙이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다만 청약자가 부당한 지체 없이 그 상위 내가 처음에 청약한 내용과 승낙한 내용이 서로 상위 discrepancy 다르다라고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러한 취지의 통지, 이의 통지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승낙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약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승낙에 포함된 변경이 가해진 청약 조건이 계약 조건으로 그대로 계약이 체결되게 된다. A라는 조건으로 청약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일부 내용을 변경해서 승낙을 한 경우에 A 다시 그 부과된 내용, 다른 내용이 포함된 내용으로 그대로 계약이 체결되게 된다. 이게 싫으면 통지하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 내용 보시면 부가적 또는 상이한 조건 중 특히 가격이나 대금 지급, 물품의 수량, 그다음에 품질 수량, 인도 장소 시기, 상대방에 대한 책임 범위, 분쟁 해결에 관한 조건, 이게 중요 조건이라 그랬습니다. 실질적 변경의 예시라 그랬어요. 청약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 있었죠. 자, 그래서 답은 조합상 1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보시면 일반거래 조건 협정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물었고요. 자, 1번 보시면 포괄계약이란
동일한 당사자 간에 장기간 반복되는 거래에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사항,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이거 일반 거래 조항이라고 했고요. 따로 합의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변경되지 않을 앞으로 계속 반복될 내용은 General Agreement, 줄여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었죠.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로 규정을 해두고 이제 그때그때 달라지는 내용만 개별 계약에서 계약을 확정시키는 이런 형태의 계약서 작성이라 그랬습니다. 그 명식으로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맞고요. 자, 2번 보시면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란 당사자 간의 거래에 적용될 기본적 조건들로서 장기간 변경되지 않을 조건들을 포괄적으로 정한다. 그걸 문서로 작성해서 교환한 계약 전반에 대한 합의서다. 각각의 거래에서 변경되는 세부 사항에 대한 개별 계약과 구별되는 포괄 계약서를 우리가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 포괄 계약서의 제목으로 주로 이런 내용을 쓴다 그랬어요. 이런 제목을 주로 쓴다 그랬고요. 자, 그다음에 3번 보시면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는 대규모 프로젝트나 중장기 연불 방식 등 복잡한 경우에 거래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 사용되면 특히 효과적이다. 이런 복잡한 거래에 있어서는 오히려 개별 계약으로 건별로 계약을 체결한다 그랬어요. 계약서는 여러 장이 여러 종류가 작성될 수 있지만 한 건에 대해서 하나의 계약을 체결하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한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4번까지 계속 보면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는 장기적으로 반복되는 계약에서 일관성을 유지한다. 예측 가능성도 높인다. 그리고 계약 체결 시 이미 기재된 사항은 반복하지 않아도 되니까 계약 체결이 간편하고 신속해진다. 주로 이제 계약서 이면이나 별도의 양식으로 작성을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 11번 보시면요. 다음은 우리나라의 매수인이 문제예요. 매도인 매수인의 국적을 정해 주면요. 이건 약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약간 치사하지만 이런 유형의 문제가 몇 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미국의 매도인에게 보냈답니다. 구매 주문서의 내용이다. 밑줄 치인 부분에 오류가 있는 것을 물었습니다. 자, purchase order라고 되어 있네요. 구매 주문서 우리가 줄여서 PO 슬래시로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많이 쓴다 그랬어요. 자, 요거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보낸 문서다. 이렇게 물품을 구매한다. 이렇게 물품을 주문한다. 라는 뜻으로 보낸 겁니다. 자, 밑에 보시면 measures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measures는요. 미스터의 복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을 표시할 때 그냥 받는 사람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레어 트레이딩이라고 되어 있고요. 뭐 파크 해브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매도인이고요. 이 사람이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이 수출국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매수인은 한국에 있고요. 한국은 수입국입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에서 주어진 거 이런 것까지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your reference하고 reference number, our reference number 이거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서로 주고받는 그 문서를 관리하기 위해 임의로 부여한 번호고요. date and place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시간 이렇게 날짜 작성한 날짜가 나와 있네요. 내용 보시면 Dear Sirs 돼 있고요. 뭐 이거는 그냥 의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도로 번역하시면 됩니다. We HINC as buyer, buyer로서 HINC라는 회사가 hereby confirm 이로써 확인하는데 our purchase of following goods 다음의 물품들 밑에 이제 써져 있는 다음의 물품들에 대한 우리의 구매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한다.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given below 아래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물품을 구매함을 확인한다. 보시면 description 물품의 명세입니다. 물품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quality as per specification number blah blah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전에 스펙을 주고 받았는데 그 스펙의 품질대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quantity는 600 pieces only, 수량은 600개. 자, 그다음에 price에 보시면 가격 조건인데요. CIF 롱비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격이 이렇게 피스당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CIF 롱비치예요.
그러니까 C 규칙 뒤에는 목적지가 나오는 거죠. 자, 목적지에 미국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자, 미국이 수출국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대로 쓰려고 하면 CIF가 아니라 F 규칙이 나와야 돼요. FOB라든가 선적항이 미국이어야 합니다. 또는 롱비치를 그대로 살린다라고 하면 F 규칙이 뒤에 와야 되고요. C 규칙을 살리려고 하면 한국의 항구, 목적지의 항구가 여기 나와야 되죠. 수입국의 항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CIF 부산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FOB 롱비치 하든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문제에서 우리나라의 매수인, 미국의 매도인 이렇게 나온 경우에 요거 살펴보라고 말씀드린 게 이런 식으로 문제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거 살펴봐 주시고요. 자, 1번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amount는 금액입니다. 최종 금액이 60만 달러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insurance 보험 조건입니다. insurance policy certificate 보험 증권이나 보험 증명서가 요구가 되는데 blank endorsed 이건 우리가 많이 배우진 않았는데요. 백지배서라는 뜻입니다. 뒤에서 충분히 공부할 거예요. 백지배서를 해서 for 110% of CIF value CIF 가격의 110%로 보험에 부부한다. 보험에 부부할 땐 보통 물품 가격의 110% 한다 그랬어요. 자, with claims payable in Korea 한국에서 이거는 보험금입니다. 보험금을 페이업을 지급하여야 하는 그러니까 보험금의 지급지는 한국이어야 한다. 보통 수입자가 속해 있는 국가에서 보험사고가 생겼을 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합니다. In the currency of the LC 신용장의 통화로 보험에 부부하라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상세한 내용은 잘 몰라도 이제 그 뒷부분에서 다른 서류들의 배서 이런 것들을 연습하시다 보면 충분히 익숙해질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다음 계속 보시면 insurance to include ICCA 보험 조건은 ICCA이고 with institute work clause 협회 전쟁 약관을 포함해서 ICCA에서도 전쟁하고 파업은 면책이라 그랬죠. 여기에서는 전쟁 위험을 추가로 부보하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payment 결제 조건에서는요. by LC 신용장에 의해서 대금 결제를 하는데 at site 이거는 일람지급 신용장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in your favor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표현 잘 봐주세요. 특히 매도인, 매수인의 국적이 주어졌을 때 여기에 누가 들어가는지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신용장을 개설할 때 in one's favor 하면 누구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개설된 신용장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나중에 신용장 가서 다시 배우긴 할 텐데 여기에 매도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매도인을 위해서 신용장이 개설되는 것이고요. 매도인을 이제 수익자라고 하는데 in 매도인의 favor, 매도인을 위해서 매도인을 수익자로 한 신용장이라고 해석이 돼요. 여기에 매수인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매수인은 신용장을 개설하는 당사자이지 신용장에 이익을 보는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수출국, 수입국 구분하실 때 신용장이 매도인을 위해서 개설되었다라고 들어가야지 매수인을 위해서 개설되었다라고 들어가면 이것도 틀린 내용이 되니까 지금은 조금 헷갈리시더라도 나중에 신용장 쪽에서 내용 공부하고 나면 이것도 충분히 골라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 자, 계속 볼게요. Advising through 무엇을 통해서 통지된다. 신용장을 통지하는 통지은행을 얘기하는 건데요. 뒤에 시티뱅크 뉴욕 지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신용장 가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이 정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market numbers라고 나와 있는 넘버라고 나와 있는 건 화인 표시입니다. To be marked on both sides of each carton box as follows. 다음과 같이 그 종이 상자의 양쪽 면에 이렇게 화인 표시가 되어야 한다. carton number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그 종이 박스의 숫자입니다. 1 and up 이렇게 돼 있는데 1번부터 뭐 박스가 10개라면 1분의 10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이런 식으로 10개 중에 첫 번째 박스, 10개 중에 두 번째 박스, 세 번째 박스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10개 중에 10번째 박스 이런 식으로 양쪽에다 표시를 하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참고로 봐두시고요. 자, 답은 1번이었습니다. 수출국과 수입국이 맞지 않기 때문에 틀렸다. 약간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보시면요. 다음 중 내용에 문맥상 오류가 있는 것을 물었습니다. 자, 구매 주문서와 주문 확인서, 구매 주문서는 purchase order라는 표현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문을 받은 걸 확인한다라는 의미로 acknowledgement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실무상 많이 접하게 되는 무역 서류인데 주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주문할 상품의 명세, 가격, 결제 조건 등을 기재한 구매 주문서를 발송하면 매도인이 이에 대한 확인으로 주문 확인서를 발행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구매 주문서가 청약이 되는 거고요. 주문 확인서는 이에 대한 승낙이 되는 거죠. 자, 이후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렇게 교환된 서류들의 내용대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자, 분쟁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바람직하긴 하지만 반드시 작성해야 하느냐,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냐. 구매 주문서 내용대로 구매 확인서를 보냈어요. 그럼 청약을 했고 그에 대한 승낙이 있었다. 이것만 가지고도 계약이 성립됐다라는 건 증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세모로 해볼게요. 그게 바람직하긴 하지만 반드시 그래야 하는 건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일단 세모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order sheet, offer sheet, order, purchase note 등의 서류들이 사용이 될 수 매수인이 청약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주문한다 또는 청약을 한다라는 표현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매도인이 승낙의 표시로서 acknowledgement order, 주문에 대한 확인이라든가 acceptance of order, 주문에 대한 승낙이라든가 confirmation of order, 주문에 대한 확인이라든가 하는 서류를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전체를 읽어봤는데 1번부터 4번 중에 요 내용을 제외하고는 오류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걸 오류로 봐서 답을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건 아니다. 물론 분쟁을 예방한다라는 측면에서 맞는 말이지만, 그래서 우리 시험 보시다 보면요, 이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 맞고 어떻게 보면 틀린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많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세모 표시를 해뒀다가 비교를 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지문에서 틀린 점이 없다라고 하면 이걸 정답으로 하고요. 다른 지문에 더 틀린 내용이 있다 하면 그걸 답으로 이렇게 골라주시는 그런 접근 방법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답은 2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 13번 보겠습니다. 무역계약의 조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1번의 품질 조건은 거래 대상 물품으로 어떤 품질을 거래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계약의 물품으로 확정하기 위한 조건이다. 품질의 결정 방법이라든가 결정 시기라든가 검사 방법이 주요 내용이 된다라고 했고요. 품질 결정 방법에는 견본매매, 표준품 매매, 명세서 매매 등 뭐 이런 것들 외에도 다른 것들이 있었죠. 국제물품 매매 거래의 특성상 점검 매매 방법은 이용되지 않는다. 점검 매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래서 확률은 좀 낮지만 아예 이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자세히 배우지는 않았지만 COD, Cash on Delivery, 물품을 건네주면 대금을 송금하기로 하는 이런 계약에서는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을 검사하고 송금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점검 매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보세 창고도 거래 BWT라는 거 우리 공부했었죠. 보세 창고에 물품이 와 있으면 매수인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보세 창고에 가서 물품을 검사하고 나서 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점검 매매 방법이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 2번 보시면 수량 조건은 거래 대상 물품의 개수, 중량, 길이, 용적 등 결정에 관한 조건이다. 국가문화법 상관습에 따라 단위도 다른 경우가 있으니 그래서 우리가 톤도 메트릭 톤이니 쇼톤이니 롱톤이니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었죠.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조건으로 수량의 결정 방법, 수량 결정 시기, 그 다음에 수량의 증명 방법에다가 과부족 용인 조건, 과부족 허용 여부 이런 것들이 수량 조건의 주요 조건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네, 다음 3번 보시면 가격 조건은 거래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순수한 물품 가격 위에 거래에 수반되는 운송 등의 비용에 대한 부담 주체를 결정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가격이 똑같은 물품이라 하더라도 X웍스, 예를 들면 FOB, CIF, DDP 이렇게
정형거래 조건이 달라지면 매도인이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들이 물품 가격에 녹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갈수록 가격은 더 높아지겠죠. 예, 이런 식으로 인코텀스와 같은 정형거래 조건에 따라 가격 구성 요소가 결정된다. 그래서 매도인이 물품 가격으로 받은 금액에 어떤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느냐, 주로 인코텀스 조건 하나를 설정해서 가격 조건으로 삼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선적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는 시기, 장소, 방법, 이의 증명 방법 등에 관한 조건이다. 자, 선적의 의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봐두세요. 쉬핑, 쉬먼트, 선적이라고 하는 건 본선상의 적재, 배에다가 실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한정시키지 말고 물품을 보내는 것, 발송하는 것, 디스패치, 그 다음에 운송을 위한 운송인의 인수, 물품 운송해달라고 운송인한테 갖다 줘서 운송인이 이를 수령하는 것, accepting for carriage 또는 비슷한 뜻인데요. taking in charge, 물품을 in charge, 책임하에 수령한다. 운송인이 자기 책임하에 물품을 받는다. 그 다음에 우편 발송을 하기 위해서 우체국 같은 데서 받아두는 것, post receipt 등의 개념을 포괄하는 것으로 선적이라는 의미를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이었고요. 14번 보시면 국제물품 매매 계약의 당사자들이 취한 조치로서 적절한 것은 물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매수인이 신용장을 개설하면서 물품의 인도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자 선적일 안에 immediately라고 명시할 것을 개설은행에 요구했다. 자, immediately나 promptly나 as soon as possible과 같은 표현들은 모호하다. 언제가 즉시인지 가능하면 빨리인지 알 수가 없는 표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면 이런 표현은 적혀지지 않은 것이다 라고 무시해버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적일에 immediately라고 되어 있으면 선적일은 표시하지 않은 걸로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적 시기를 빨리 받고 싶다, 인도를 빨리 받고 싶다라고 해서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정확한 시간을 명시해야 한다. 네, 틀렸고요. 자, 2번 보시면 신용장 개설 시 매수인이 물품의 신속한 수령을 위해 운송 서류로 에어웨이비를 요구하면서 항공운송을 요구한 거죠. 환적을 금지하였다. 요거는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배우진 않았는데요. 우리 UCP 가서 배울 겁니다. 환적을 금지했다 하더라도 복합운송 서류라든가 그 다음에 항공운송 서류의 경우에는 무시됩니다. 복합운송의 경우에는 환적하지 않으면 복합운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합운송 서류를 요구하면서 환적 금지했다. 이건 조건 설정을 잘못한 것이고요. 항공운송에서는 전 세계 직항 같은 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항공운송에서는 환적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뭐 환적을 금지시켰다 하더라도 환적을 표시하는 에어웨이비를 제시하면 그대로 수리가 됩니다. 환적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도 관계없어요. 반드시 직항 운송을 증명하는 서류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뒤에서 다시 배울 겁니다. 지금 모른다고 해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에어웨이비하고 그다음에 복합 운송 서류 MTD 같은 경우에는 환적을 금지한다 하더라도 환적 내용이 표시되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보시면 샘플로서 품질을 결정하고자 할 때 매도인이 분쟁이나 마켓 클레임을 예방하고자 품질 조건 조항에 about equal, exactly equal, 그냥 equal 이게 아니라 about equal 이런 표현 쓰는 게 좋다 그랬죠?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 괜찮고요. 자, 4번 보시면 거래 가격이 킬로그램당 1달러, US 달러로 1달러인 알코올에 대해서 $10,000의 신용장이 개설이 됐답니다. 자, 산물 거래, 알코올이니까 킬로그램으로 거래를 하고 있어서 이건 벌크 화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벌크 화물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5%의 과부적이 허용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맞는 말인데요. 매도인이 최대한 많은 물품을 판매하고자 1,500kg의 을 선적을 했답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 5%가 허용되니까 500kg, 5%까지 더 선적을 했어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전체 가격이 1,500달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환원을 발행했답니다.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5%의 과부적이 벌크 화물에 허용되는 건 맞지만 신용장의 금액을 초과하면 안 된다. 신용장 금액 이내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또 있었어요. 이것도 역시 UCP 가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금액을 신용장 금액 $10,000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4번 틀렸어요.
답은 3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무역계약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결제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었습니다. 자, 1번에 송금 방식이란 매수인이 물품 대금을 은행 또는 의체국을 통해 TT나 MT나 DD나 이건 나중에 결제 쪽 가서 자세히 배울 거예요. 송금 방식의 방법입니다. 송금함으로 송부하는 방법이다. 환어음의 발행 없고요. 환어음 발행하지 않고 그다음에 복잡한 금융결제 서비스 필요 없다. 아주 간단하게 은행의 계좌만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제 규칙이나 무역 규범 적용되는 것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간단한 결제 방법이다. 괜찮고요. 자, 2번 보시면 CWO입니다. Cash with Order. 선지급하는 거죠. 주문할 때 송금을 미리 해주는 방법이에요. 자, 계약 체결 시 매수인이 현금으로 선지급하는 조건이다. 그러나 국제무역대금은 진정한 의미에서 현금 결제는 매우 드물다. 그래서 100달러짜리 이렇게 지폐 세서 이렇게 건네주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현금으로 결제한다는 표현도 결국은 은행 계좌를 통해서 송금해주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래서 캐시라는 표현이 나오면 아, 이거 송금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시면요. 추심, 컬렉션이란 매도인이 은행에 서류 취급을 통해 매수인으로부터 물품 대금을 지급받는 결제 방식을 말한다. 서류도 은행을 통해서 건너가고 대금 지급도 은행을 통해서 대금 지급을 받는데 은행은 서류 취급을 하는 일종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게 추심이다 라고 간단히 얘기했었고요. 우리 결제 쪽 가면 추심도 자세히 더 배울 겁니다. 자, 추심은 크게 DP 방식과 DA 방식, 인도 지급 방법과 인수인도 지급인도 방식과 인수인도 방식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4번 보시면 동시지급, concurrent payment.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란 물품 또는 물품을 통제할 수 있는 서류를 대금 지급하고 동시에 맞바꾸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대금이 지급될 때까지 매도인이 물품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유보하는 지급 방식이다. 유보한다는 건 권리 같은 걸 계속 가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대금 지급을 안 하면 물품이나 서류를 인도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대금 지급이 될 때까지 매도인이 물품 또는 서류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COD 그다음에 CAD 물품을 건네주면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 그다음에 CAD는 Cash Against Document 약자였죠. 서류를 건네주면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 다 송금으로 이렇게 대금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추심 방식 중에서 지급인도 방식 DP가 동시이행 동시지급 방식에 속하고요. 유즌셀스가 아니라 사이트S 일람지급 신용장이 동시지급 방식에 속합니다. 유즌셀스는 후지급, 사후지급 방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 유즌셀시 딱 하나가 틀려서 답이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6번 보시면 품질 결정 조건과 관련된 표현 중 나머지와 성격이 다른 것은 물었습니다. 자, 1번에 SDC 데미지의 약자였죠.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하는 때까지 계약의 품질을 약정하는 대신에 추가적으로 운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해수 피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매도인이 책임을 져주는 조건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적 품질 조건에 가깝다. 원칙적으로 선적 품질 조건으로 분류한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tail kill SD하고 tail kill하고 같이 우리가 뭐 RT하고 같이 봤었죠. 양육 품질 조건 그 곡물 거래 시에 양육 품질 조건에는 RT가 있었고 선적 품질 조건에는 tail kill하고 SD도 여기 포함이 된다 그랬습니다. tail kill은 as it is 있는 그대로라는 뜻으로 선적 품질 조건을 의미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표준품 매매에서 FAQ는 선적 품질 조건이었고 GMQ는 양육 품질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 2, 3번은 전부 다 선적 품질 조건에 속하고 4번 GMQ 판매 적격 품질 조건 이거는 양육 품질 조건에 속한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 보겠습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서에는 여러 조항들을 채택해서 계약의 해석 및 당사자들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게 된다. 빈번하게 사용되는 계약 조항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물었습니다. 자, 1번에 force majeure clause, 불가항력 조항이죠. 당사자 어느 일박의 의지나 통제 범위를 넘어서는 상황으로 인해서 계약 조건이
이행 불가능한 경우 일정 기간의 면책 기간을 두어서 이행 기간을 연장한다. 해당 기간 동안에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조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장기간 지속된다. 장기간 장애가 지속되는 경우에 계약이 해제될 수 있도록 하는 합의 조항이다. 그런 조건을 더 집어넣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자, 불가항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에 대한 입증을 해서 상대방에게 통지를 해줘야만 인정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2번 보시면 hardship clause, 이행 가혹 조항, 뭐 사정 변경 조항, 뭐 여러 가지로 불렀었죠. 자, 계약 체결 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어떤 사정의 변화로 인해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진 않지만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아주 곤란한 경우에 적용이 된다. 그래서 어려움이 처한 일방에게 계약 이행을 강제하는 게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상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자, 이런 상황이 생겼으니 우리 계약 조건을 변경합시다 라고 일방이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요구에 상대방은 성실히 응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합의해 두는 조항을 말한다. 조금 길긴 했지만 전체적인 hardship clause의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3번 완전 합의 조항 entire agreement clause는 그 완전 합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계약서 기재된 내용이 최종적으로 당사자 간에 유효한 것이다. 완전 합의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에서 합의가 완결이 된다. 그래서 뭐 통합된다, merger라는 표현도 쓰기도 했습니다. 그 해당 계약서 작성 이전의 합의 사항들, 협상이라든가 의사표시라든가 약정, 양해사항 등은 다 효력이 없어지고 그걸 대체해서 그 이전의 당사자가 모든 합의는 효력을 잃게 된다. 완전 합의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만이 유효한 내용이다라고 약정하는 조항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분리가능 조항, 가분 조항이라고도 했었고요. severability clause, 당사자 중 일방이 제3자의 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 특허, 디자인 등등으로부터 자유로운 물품을 공급하여야 한다거나 일방이 그런 물품을 주문 공급한 경우에 이에 응한 상대방은 배상 청구에서 면책된다라는 취지. 자, 요거는 권리 침해 조항, infringement clause에 대한 내용이죠. 분리가능 조항은 각각의 계약 조항들은 다 독립적이다. 그래서 어떤 한 조항이 무효가 되거나 불법이 되더라도 다른 계약 조항들은 유효하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이었죠. 네,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 보겠습니다. 다음 계약서 조항으로 옳은 것은 물었는데요. 이거 그 무역 계약 관련된 내용인데 왜 영어로 나오느냐? 가끔 이렇게 영어로 된 지문이 계약 파트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영어로 된 표현들은 약간 더 시간이 걸리니까 그 영어 문제가 한 2문제 정도, 많으면 3문제 정도 나올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시간 배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계약서의 조항으로 옳은 것은 물었는데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Buyer shall without limitation be in default of this contract. 매수인이 어떠한 제한 없이 이 계약에서 in default, 채무 불이행이라는 뜻입니다.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채무 불이행이 된다. If buyer shall become insolvent, bankrupt, or fail to make any payment to seller. 자, 매수인이 insolvent나 bankrupt나 다 파산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매수인이 파산하거나 또는 매도인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fail 못하는 경우에 매수인이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된다. Within the due period. 여기서는 합의된 만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기, 대금 지급하기로 한 그 기간 내에 대금 지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자, in the event of buyer's default,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seller may, 매도인이 할 수 있는데 without prior notice thereof to buyer, 매수인에 대한 그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 exercise any of the following remedies. 다음에 구제책을 exercise, 행사할 수 있다. among others, 그러한 구제책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이런 것들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A에 보시면 terminate this contract. 이 계약을 종료시킨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해제권이 매도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B에 보시면 terminate this contract. 이 계약을 해제하는데 as to 뭐에 대해서냐면 the portion of the goods in default only. 그러한 채무 불이행 상태에 있는 물품에 대해서만 그 일부에 대해서만 계약 전체를 해제하는 게 아니라 채무 불이행 뭐 대금 지급을 일부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일부에 대한 물품에 대해서만 계약을 해제하고 and resell them. 그 물품을 재판매한다. 다른 당사자한테 파는 거예요. And recover from buyer the difference between the price set forth in contract and the price obtained upon resale. 매매 계약에 set forth 기재되었던 가격과 그리고 그러한 다른 제3자에게 물품을 팔아서 얻은 재판매로 얻은 금액 간의 차액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물품이 100달러에 팔릴 수 있는데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물건을 다른 당사자에게 예를 들어서 좀 싸게 팔고 그 차익이 한 20달러가 생겼다. 그걸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plus any incidental loss or expense. 그런 손실이나 비용이 부수적인 게 있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매수인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C에 보시면 terminate the contract. 계약을 해제하는데 as to any unshipped balance. 그리고 계약을 해제하는데 무효로 만드는데 뭐에 대해서냐면 아직 미선적된 선적되지 않은 잔액 여기서는 물품이니까 수량이 되겠죠. 남아있는 수량 이미 이행한 건 놔두고요. 앞으로 선적할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무효로 만든다는 겁니다. And recover from buyer. 그리고 매수인으로부터 회수한다. 대금을 받는다는 것인데 as liquidated damage. 약정 손해배상금이었죠. 약정 손해배상금으로 매수인에게 받는다. A sum of 5% of the price of the unshipped balance. 그 미선적된 수량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약정 손해배상금으로 받는다. 청구할 수 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Further, 이에 추가해서 더 나아가서 it is agreed that 이렇게 합의를 하는데 the right and remedies herein reserved to seller, 매도인에게 유보된 매도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권리들과 구제책들은 shall be cumulative. cumulative 하면 누적적이다. 다른 것에 덧붙여서 쌓아간다는 뜻이에요. And in addition to any other further rights and remedies available at law. 그리고 법률에서 가능한 법률상 가지고 있는 다른 권리와 구제책에 추가해서 추가되는 것이다. 추가해서 행사할 수 있다. 다른 권리들도 더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전체 길게 읽었지만 1번 보시면 entire agreement 완전 합의 조항과 전혀 관련 없고요. 2번에 구제책 이게 가장 가까워 보이네요. 중간에 remedy라는 표현도 한 2번 나왔었고요. infringement 이거는 권리 침해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claims는 뭐 클레임 조항이라고 하는 정도로 해석하면 될 텐데 claim보다는 더 구체적인 remedies 구제책에 관련된 내용이다.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어떻게 청구할 수 있다 관련된 내용이니까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다음 19번 보시면 다음은 계약서의 내용 중 일부이다. 다음 조항의 명칭으로 알맞은 것은 물었습니다. 자, if any one or more of the provisions contained in this agreement. 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provisions, 조항들이 만약에 shall be declared 이렇게 선언된다면 invalid 무효라거나 illegal이니까 불법이라거나 또는 unenforceable 이행 불가능이다 라고 선언되는 경우에 in any respect 어떠한 측면에서건 under any applicable law 어떤 준거법 하에서건 the validity, legality and enforceability of the remaining provisions 남아있는 조항들의 유효성이라든가 합법성이라든가 이행 가능성인데 contained herein 이 계약서에 담겨있는 조항들의 그러한 유효성, 그 다음에 합법성, 이행 가능성은 shall not in any way 어떤 경우에도 아니래요. be affected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나머지 조항, 일부 조항이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And in such case 그러한 경우에 the parties hereto 이 계약에 관련된 당사자들은 oblige themselves 자신들이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의무를 지게 되는데 to
to reach the intended purpose of the invalid provision. 그러한 무효가 된 조항에 처음에 목적했었던 의도에 닿도록 by new, valid and legal stipulation. 새롭고 그리고 유효하고 그리고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 이 정도로 의역해야 되겠죠. 그러한 규정들, 명시된 조항에 의해서 그러한 목적에 다다르도록. 그래서 일부 조항이 무효가 되더라도 그것만 무효가 된 것으로 보고 계약의 목적에 맞게 그 문제가 된 조항들을 새롭게 다시 쓴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일부 조항이 문제가 생겨도 해당 조항만 무효로 보는 것이고 전체 계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severability, 가분 조항이 가장 적합하겠죠. 그리고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invalid, illegal 또는 unenforceable 이런 unenforceable과 같은 단어들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된다 그랬습니다. 시간이 없으신데 이런 표현들이 보인다라고 하면 severability 그냥 골라주셔도 크게 문제없이 답으로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 20번 보겠습니다. 인코텀스 2020에 관련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1번에 인코텀스 2010 규칙에 도입된 기본 분류법인 모든 운송 방식에 적용되는 규칙과 해상 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적용되는 규칙으로 구분하는 방법은 유지되었다. 자, 분류를 운송 방법에 따라 운송 방법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과 해상 내수로 전용 조건 이렇게 분류한 게 2010 규칙에서 바뀌었다 그랬어요. 그게 2020에서도 계속 유지가 되었다. 맞는 표현이고요. 자, 2번 보시면 FCA 규칙을 사용하고 해상 운송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인코텀스 2020에서는 추가적인 옵션으로 매수인과 매도인은 매수인이 선적 후에 선적 선화증권을 매도인에게 발행하도록 운송인에게 지시할 것을 합의할 수 있다. FCA 조건의 경우에는 선적 선화증권을 매도인이 수령하는 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매수인이 운송인한테 지시해서 그 선적 선화증권을 매도인에게 줘라 이렇게 합의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다고 우리가 인코텀스 2020의 소개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보시면요. 자, 인코텀스 2020은 조건들을 수정해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금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수정해서 변형 사용 가능하도록 해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 시 당사자들이 어떤 규칙을 수정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신들의 위험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그런 게 아니라 수정해서 사용은 가능한데 수정, 변형할 때 당사자들이 의도하는 그 의도를 명확히 해서 사용해야 문제가 안 생긴다라는 정도의 내용이 규정이 돼 있었어요. 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보시면 인코텀스 2020 상의 설명문 Explanatory Note for Users 이거는 각 규칙들 엑스웍스부터 DDP까지 11가지 각 규칙들마다 들어있는 설명이라 그랬죠. 그것의 목적은 사용자들이 당해거래에 적합한 인코텀스 규칙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찾도록 돕는 것 한 가지. 그 다음에 인코텀스가 적용되는 분쟁이나 계약에 관해서 결정을 내리거나 조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판사나 중재인에게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 것이다. 두 가지의 목적 우리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회차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회차 21번부터 나머지 40번까지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